안녕하세요. 당신에게 편안한 시간을 선물하는 에린 목소리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당신이 저에게 주는 큰 선물입니다. 몸에도 미니멀리즘. 작가 황민연. 출판사 사이먼 북스. 작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단순한 음식은 어떻게 단순한 삶을 완성하는가? 지은이 황민연. 대학에서 디자인을 전공했고 디자이너로 일했다. 남들처럼 성공을 위해 열심히 일했고 아무거나 골고루 먹었다. 아랫배가 나오고 몸이 아팠다. 다이어트를 시작했다. 닭가슴살을 많이 먹었다. 그러나 몸은 더 아팠고 여드름도 심해졌다. 배불리 먹어도 살이 빠지는 자연식물식으로 바꾸었다. 독소가 빠져나가면서 여드름도 변비도 사라졌고 뱃살도 빠져나갔다. 몸이 날아갈 듯 가벼워졌다. 음식을 바꾸자 몸이 바뀌었고 생각이 바뀌었다. 냉장고에 골고루 음식을 버렸다. 화장품을 버리고 물세안을 시작했다. 남에게 보여주는 삶에서 내가 즐거운 삶으로 방향을 전환했다. 최소한의 삶을 시작한 것이다. 이 책은 음식을 통해 삶을 송두리째 바꾼 그 2년 동안의 기록이다. 그럼 지금부터 본문 내용 낭독을 시작하겠습니다. 심박수가 100회에서 60회로 줄다. 하비 다이아몬드는 스테디셀러 다이어트 불변의 법칙의 저자이자 과일 위주의 자연식물식을 하는 건강 컨설턴트다. 그는 20대에 178cm에 90kg이 넘는 비만이었지만 자연식물식을 한 후 25kg을 감량했다. 베트남전에 공군으로 참전하여 고엽제 후유증으로 죽음 직전까지 갔지만 음식으로 병을 고쳤다. 음식이 마른 장작이라면 운동은 부채라고 했다. 하비 다이아몬드는 건강한 음식 습관에 약간의 운동까지 더하자 마른 장작에 부채를 붙이는 것 같은 효과가 나왔다고 말한다. 다이어트 불변의 법칙에서 그는 이렇게 말한다. 자연식물식을 시작한 지 한 달 후에 모든 것이 변했다. 내가 규칙적인 운동을 처음 시작했을 때는 가만히 쉬고 있을 때의 심장 박동수가 1분에 72번이었다. 한 달 후 그것은 54번으로 줄었다. 한 달 만에 나는 내 심장의 기능을 1분에 18번의 박동수만큼이나 강화시켰다. 하루에 15,000번 이상 박동수가 줄어든 것이다. 그것은 1년으로 환산하면 수백만의 박동수가 줄어든 것이다. 나는 지금 장수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이다. 1년에 수백만 번의 박동수를 줄이면 심장의 부담이 그만큼 줄어든다. 따라서 수명이 길어질 수밖에 없다. 자연식물식을 한 지 한 달쯤 지나 이 책을 읽었었다. 나도 궁금해져서 내 심박수를 재보았다. 안 믿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내가 이것에 대해 거짓말을 할 이유는 없다. 나는 자연식물식을 한 지 5일 만에 혈류를 느꼈다. 내 몸속에 피가 흐른다는 것을 처음으로 느끼게 되었다. 나처럼 혈류가 느껴진다는 사람은 이제껏 자연식물식 블록을 운영하면서 딱 2명을 보았다. 그만큼 흔한 일은 아니지만 어쨌든 혈류를 느끼는 것이 가능한 일이라는 것이다. 정신없이 바쁜 낮에는 잘 느끼지 못한다. 그러나 자기 전에 아주 조용히 누워있으면 심장박동 소리에 맞추어서 어깨, 팔, 손가락 끝까지 피가 퍼졌다가 되돌아오는 것이 느껴진다. 컨디션이 좋을 때는 다리까지 피가 퍼지는 것이 느껴진다. 그동안 내 심장이 뛴다는 것만 알았지 어떻게 내 몸 구석구석 피가 퍼지는지는
전혀 느끼지 못했었다. 그때 나의 심박수는 1분에 100회 정도였던 걸로 기억한다. 그다지 인상적인 숫자가 아니어서 잊고 지냈다. 나는 그 후 계속 자연식물식을 했다. 채소와 과일의 비중을 점점 늘릴수록 텁텁한 통곡물빵이나 면 종류도 생각이 나지 않게 되었다. 자연스럽게 입맛이 변했다. 오이고추, 시금치, 감자, 케일, 당근, 고구마, 브로콜리, 상추 같은 것들이 너무 맛있어졌다. 과일이 있으면 설탕은 당연히 필요가 없다. 이렇게 먹다 보니 자극적인 양념과 소금도 필요 없어졌다. 식물 자체에서 오는 단맛으로 충분했다. 8개월이 좀 넘었을 즈음 다시 한번 심박수를 재보고 싶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다. 그날따라 자기 전 유난히 내 심장이 아주 힘차게 펌프질을 하는 것이 느껴졌다. 머리 밑에 손을 대고 옆으로 누워있는 동안 심장박동 소리와 함께 피가 퍼지는 느낌이 쿵쿵 하고 온몸을 타고 울렸다. 마치 심장이 나 이렇게 힘이 세 하며 자랑하는 것 같았다. 타이머를 켜두고 심장수를 세보았다. 내 심장은 정확히 1초에 한 회씩 뛰었다. 8개월간 자연식물식을 하고 100회에서 60회로 줄어든 것이다. 고기, 생선, 계란, 우유를 즐겨 먹을 때보다 운동 시간은 더 줄었음에도 이런 결과가 나왔다. 마라톤 선수들의 심박수는 보통 1분에 30에서 50회 정도라고 한다. 특히 심혈관 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1분 동안 뛰는 심장의 횟수만 줄여도 병이 호전될 것이라고들 한다. 심장을 강화시키려면 운동도 중요하다. 그러나 운동만 해서는 어렵다. 먹는 것을 같이 바꿔야 훨씬 더 효과가 크다. 아무리 운동을 열심히 해도 계속해서 혈관을 막히게 하는 안 좋은 음식 습관을 가지고 있다면 말짱 도루묵이다. 콜드웰 에셀스틴 박사는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에게 자연식물식을 권하여 15kg을 감량하게 한 심혈관 전문의이다. 그는 심장질환으로 사망하기 직전의 환자 18명을 대상으로 장기간 실험을 해서 모두를 살려냈다. 자연식물식이 심혈관 질환을 멈추고 심지어 역전할 수 있다는 것도 증명했다. 에셀스틴 박사는 그의 명저 지방이 범인에서 콜레스테롤과 혈관에 대해 이렇게 설명한다. 우리 인간의 몸은 콜레스테롤이 꼭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스스로의 콜레스테롤을 만들어낸다. 이것은 아주 중요하다. 따라서 인간은 그것을 일부러 따로 먹을 필요가 없다는 말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하고 있다. 소고기, 닭고기, 생선, 계란뿐만 아니라 유제품과 같은 각종 동물성 식품을 매일 먹고 있다는 말이다. 그것은 필요 이상의 물질을 인간의 몸에 억지로 구겨 넣는 일과 같다. 식물에 포함된 자연스러운 지방 외에 따로 지방을 먹는다는 것은 우리 몸에게 콜레스테롤을 필요 이상으로 많이 생산하게 강요하는 것과 같다. 뚱뚱한 채식주의자, 기름, 버터, 치즈, 우유, 아이스크림, 도넛, 감자튀김 등을 좋아하는 들이 고기를 먹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각종 혈관 질환에 걸리는 이유로 설명할 수 있다. 뉴트리션 팩츠에서 인용한 논문들에 의하면 혈관에 죽상 경화 플라크가 쌓이는 중요 위험 인자는 LDL 콜레스테롤이라고 한다. LDL 콜레스테롤을 높이는 대표적인 원인으로는 트랜스 지방과 포화 지방, 식이 콜레스테롤이다. 이는 모두 육류, 유제품, 달걀과 같은 동물성 음식과 가공식품에 많이 들어있다. 콜레스테롤을 높이는 또 다른 요인으로는 동물성 음식에 많이 들어있는 콜린과 카르니틴이다. 콜린과 카르니틴은 우리의 장 속에서 트리메틸아민을 생성시키는 요인이 된다. 이 트리메틸아민은 콜레스테롤을 혈관에 축적하는 것을 도우며 심혈관 질환, 심장 발작,
뇌졸중 등을 일으킨다. 또한 간으로 운반되면서 심장질환을 일으키고 사망률도 높인다. 니트로사민이라는 물질을 만들면서 발암성 활동을 일으키기도 한다. 니트로사민은 베이컨을 구울 때 발생하는 연기에도 들어있는 발암물질이다. 무시무시한 녀석이다. 하지만 평소 동물성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 사람들은 콜린과 카르니틴이 풍부한 스테이크를 조금 먹는다고 해서 바로 트리메타라민이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밝혀졌다. 채식 위주로 먹는 사람과 육식 위주로 먹는 사람의 장내 미생물의 종류가 다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러 논문들은 트리메타라민의 생성을 막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동물성 음식의 섭취를 줄이고 섬유소가 풍부한 식물성 음식의 섭취를 늘리는 것이라고 결론짓고 있다. 만약 인간이 많은 양의 동물성 음식과 가공식품을 먹어도 괜찮도록 진화되었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말아야 한다. 음식과 건강하지 못한 관계를 가진 사람들은 무슨 식단이든 스스로를 엄격하게 통제한다. 혹은 음식을 감정을 다스리는 도구로 이용한다. 음식은 감정을 통제하는 도구가 아니다. 기분 나쁠 때 내 기분을 좋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마약도 아니고 살만 안 찌면 배가 터질 만큼 먹어도 괜찮은 것도 아니다. 음식은 하루를 살아가기 위한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먹는 것이다. 오늘 하루 나에게 필요한 만큼의 연료를 위해서 먹는 것이다. 사람마다 필요한 연료는 신체 조건, 활동량 등에 따라 당연히 다르기 때문에 제가 너무 많이 먹는 걸까요? 와 같은 질문은 소용이 없다. 연료가 부족하면 배가 고프다. 연료를 넣어줘야 한다. 연료가 꽉 차면 배가 부르다. 그렇다면 이제 그만 넣어줘야 한다. 정말로 단순하고 쉬운 원리이다. 그러나 음식에 대한 강박을 가지고 폭식과 과식을 되풀이하는 사람들은 연료가 이미 꽉 찼음에도 그것을 멈추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치팅데이는 몸을 속인다는 치팅과 데이의 합성어다. 평소에 먹고 싶은 것을 꾹 참다가 특정 주기마다 먹고 싶은 것을 먹는 날이다. 치팅데이가 왜 필요할까? 먹고 싶은 음식이 평소에 내가 즐겨 먹는 음식이고 건강하기까지 하다면 치팅데이는 당연히 필요 없어진다. 기름에 튀긴 치킨과 떡볶이보다 현미밥에 된장찌개, 쌈채소, 두부조림 혹은 단호박과 복숭아를 먹는 것을 더 좋아하는 입맛을 가졌다면 매일매일이 치팅데이일 것이다. 자꾸 맛있다 맛있다 최면 걸듯이 우리의 입맛과 몸을 속이려고 하지 말고 진짜로 우리의 입맛을 바꾸면 해결되는 문제다. 폭식과 건강한 음식 습관은 나란히 갈 수 없다. 폭식을 한다면 식단을 바꾸든지 입맛을 바꾸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입맛을 바꾸는 일은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는다. 자연식물식은 어제까지 자극적인 불닭볶음면, 치즈스틱, 치즈버거, 치킨, 떡볶이를 먹던 사람이 바로 시작하기에는 어렵다.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고통이 따른다. 사람 입맛이 한순간에 변하지 않기 때문이다. 나는 빵을 입에 달고 살았었다. 어릴 때부터 빵을 좋아했다. 제일 좋아하던 빵은 소세지가 들어간 핫도그였는데 그래서 우리 엄마는 내가 초등학생일 때 소세지 빵을 주문해서 반에 자주 돌리곤 하셨다. 지금에서야 알게 된 사실이지만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소세지, 햄, 핫도그, 소고기 통조림, 말린 고기 같은 가공육을 담배와 같은 1군 발암물질로 분류했다. 붉은 육류는 2군 발암물질이다. 나는 어릴 때부터 학교와 집에서 발암 등급인 발암물질을 매일 즐겨 먹었다는 뜻이다. 급식에도 소세지는 늘 나온다. 그렇다고 나는 엄마를 탓하지 않는다. 그저 내가 맛있게 먹는 것을 보고 행복해 하셨을 테니까 말이다. 남들처럼 뭐든지
그것이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많이 먹고 토실토실 살찌는 것이 건강함의 기준이었던 시절이었으니까 말이다. 자연식물식을 하면서도 입맛은 변한다. 나는 원래 양배추는 반드시 쪄서 먹어야 맛있었다. 생 양배추를 잘 먹는 사람들을 보면 속으로 이상하게 생각했었다. 무슨 맛일까? 맛있을까? 난 절대 못하지. 억지로 참고 생 양배추를 먹으려고 노력했던 적은 한 번도 없다. 그래야 할 이유도 없었다. 억지로 생 양배추를 먹었다면 당연히 토할 것 같은 느낌이 들거나 양배추를 오히려 싫어하게 되었을 것이다. 그래서 늘 쪄서 먹었다. 달달하고 맛있다. 계속 그렇게 먹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찌는 것도 귀찮아져서 생 양배추를 먹어보았다. 그런데 생각보다 맛있어서 깜짝 놀란 경험이 있다. 이미 그동안 자연식물식을 해오면서 입맛이 바뀐 탓이다. 그럼 이때부터 나는 생 양배추도 즐길 수 있고 찐 양배추도 즐길 수 있게 된다. 이 과정에서 어떠한 스트레스도 도전의식, 강박감은 없었다. 동물성 음식을 안 먹는 것도 똑같다. 서두를 필요는 없다. 채소와 친하지 않다면 동물성 음식을 바로 끊기보다는 과일과 채소와 친해지는 습관부터 들이는 것이 좋을 수도 있다. 습관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바뀌는 것이 절대 아니다. 100점은 아니라도 건강하게 먹는 습관이 쌓이고 쌓여야 자연스럽게 몸에 배고 입맛이 변하고 저절로 그렇게 된다. 매일 아침을 과일로 시작해보기. 흰밥을 현미밥으로 바꿔보기. 흰빵 대신 통곡물빵이나 현미떡 먹기. 우유는 무가당 두유로 선택하기. 요리할 때 설탕과 기름량 줄이기. 좋은 식재료를 사용하는 채식 식당에 가보기. 고기 3번 먹을 거 1번 먹기. 외식보다 집에서 요리하는 습관 들이기. 동물성 음식 없이 요리해보기 등등. 이렇듯 건강한 대안은 항상 존재한다. 건강한 음식이라는 것은 상대적이기 때문이다. 베이컨보다는 달걀이 건강할 수도 있겠지만 달걀과 과일을 비교해 본다면 달걀은 더 이상 건강식품이 아니다. 미 식품의약국은 달걀이 건강하지 않다고 말했으며 미 농부부의 내부 문서에도 법적으로 달걀이 영양적으로 풍부하다, 저지방이다, 균형 잡혔다, 건강한 식품이다, 몸에 좋다, 안전하다고 표기할 수 없음을 결국 인정하고야 말았다. 배가 고파서 음식을 먹는 행위는 인간의 생존을 위한 자연스러운 행위가 되어야 한다. 배고픔을 느끼는 것에 대해서 자책하면 곤란하다. 날씬해지고 싶다면 먹는 행위 자체가 아니라 인간은 무엇을 먹는 동물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한다. 건강으로 시작한 자연식물식이었지만 나의 소비 습관이 사회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알고 난 이후로는 더욱더 생각이 넓어졌다. 더 이상 육식 대 채식이 아니다. 무엇이 환경, 동물, 사람에게 좋은 것인지를 고민하다 보면 동물성 음식, 가공식품, 플라스틱 소비를 줄이고 유기농 제철 채소와 과일을 감사한 마음으로 필요한 만큼만 먹는 것이 보탬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된다. 누가 너는 유별나게 왜 그렇게 사느냐고 물어본다면 나는 기분 좋게 대답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도 잘 사라진다고 말할 것이다. 누가 단백질 결핍에 대해서 걱정하듯이 물어본다면 필수 아미노산에 대한 정보를 가져다 줄 수도 있겠지만 오늘은 그냥 웃으면서 이렇게 말하고 싶다. 저는 식물만 먹고도 건강하게 잘 살아 있습니다. 자식들에게 우유와 유제품을 먹이는 엄마들. 부모님 오래 살라는 칠순잔치 때 케이크와 고기를 준비한 자식들. 새로운 멤버를 위해 삼겹살을 먹는 직원들. 생리통이 심한 여자친구에게 초콜릿과 과자를 주는 남자친구. 명절이라고 스팸과 올리브유를 선물하는 이웃.
오랜만에 만난 친구에게 치킨을 사주는 친구. 여행 기념으로 그 나라의 각종 초콜릿과 과자를 선물하는 사람들에 대해 생각해 봐야 한다. 진짜 사랑이란 무엇일까?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이란 무엇일까?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 감히 그런 것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권할 수 없다. 건강보다 입맛이 우선이자 행복이라면 어쩔 수가 없다. 먹겠다는 것을 말릴 수 없겠지만 먹으라고 권하기는 힘들다. 사랑하는 사람이 삼겹살과 치킨을 먹고 술, 담배를 하면서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는 것도 좋지만 정말로 사랑한다면 아프지 않고 건강하길 바라기 때문이다. 무지함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아프게 한다. 열린 마음으로 지식을 받아들이는 태도, 스스로 찾아보고 선택하려는 노력, 통념을 깨부술 용기가 없으면 자신과 가족의 건강을 망친다. 황성수 박사는 그의 신간 빼지 말고 빠지게 하라에서 다음과 같이 갈파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은 동물성 식품과 부드럽고 맛있게 가공한 식물성 식품을 좋은 식품으로 생각한다. 그래서 사랑하는 부모에게 이런 음식으로 효도하고 귀여운 자식에게 이런 것들을 먹인다. 그러나 이런 식품들은 모두 군사를 만드는 식품들이다. 그래서 부모들이 살찌고 아이들이 비만해진다. 부모를 살찌워 질병이 생기게 하고 싶은 자식이 어디 있으며 자식을 병들게 하고 싶은 부모가 어디 있겠는가. 진실을 모르면 의도와는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온다. 눈먼 사랑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 사랑은 아무나 할 수 없다. 사랑에는 지식이 필요하다. 인간은 무엇을 먹도록 설계된 동물일까? 침팬지의 육식 비중은 겨우 2%. 나는 질병 없이 살기로 했다의 저자 하비 다이아몬드의 말을 빌리자면 우리 몸은 반드시 연료가 필요한 기계와 같다. 하비 다이아몬드는 인간의 장기를 자동차에 비유했다. 자동차를 오래 타기 위해서 그 안의 장비들을 새로 갈아주거나 연료를 넣어줘야 하는 것처럼 인간의 장기들도 속을 깨끗이 청소해주고 좋은 연료, 음식을 넣어줘야 오래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내 몸속의 장기도 나의 일부였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는 놀라운 순간이었다. 나는 나의 겉모습만을 사랑했지 한 번도 내 몸속의 장기들을 아껴줘야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다. 하기야 몸속의 장기는 병원에 가지 않으면 어떻게 생겼는지 들여다보기도 힘들고 샤워를 하고 때를 벗기듯이 비누칠을 해줄 수도 없는 노릇이다. 그토록 해로운 음식을 꾸역꾸역 집어넣으면서 내 몸속의 장기에게 그 책임을 물었었다. 나는 왜 이렇게 위가 안 좋은 거야? 나는 유전적으로 남들보다 소화기관이 안 좋나 봐. 우리 집안이 위가 좀 안 좋아. 그렇게 생각했었다. 나를 돌아서게 했던 결정적인 요인은 인간이 육식에 적합하지 않다는 사실이었다. 우리는 흔히 DNA가 인간과 거의 99%나 동일한 대형 유인원, 예를 들어 보노보, 침팬지들이 몸집이 작은 동물들을 종종 잡아먹는 모습들을 보고 인간도 육식을 하는 것이 당연한 본능이라고 생각한다. 그도 그럴 것이 가까운 원시인들도 도구를 들고 사냥을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영장류학자인 제인 구달은 그녀의 책 희망의 밥상에서 침팬지는 잡식동물이지만 원래 과일을 먹는 동물이라고 말한다. 침팬지의 주식은 과일, 씨앗, 꽃, 잎사귀, 줄기 등 식물성 음식이 대부분이다. 그녀가 탄자니아의 곰비 국립공원에서 관찰했던 침팬지들은 1년의 특정 기간을 두고 개미와 애벌레 같은 곤충이나 작은 동물들을 잡아먹었는데 그 비율은 연간 2% 정도였다. 그마저도 대부분 곤충이며 동물을 사냥하는 일은 흔하게 볼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
제인 구달은 침팬치도 육식을 한다는 것을 처음으로 밝힌 사람이다. 침팬치들은 자기들끼리 무리를 나누어 인간처럼 전쟁을 일으키기도 했다. 인간 아기가 있으면 잡아가서 먹기도 한단다. 그래서 제인 구달은 그녀의 아이를 실내에서만 놀게 했다. 우리 인간의 본성이 오래전부터 아주 선한 것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침팬치들은 신체 구조상 육식동물처럼 동물들을 사냥하기가 쉽지 않았고 오랜 기간 육식을 하지 않아도 건강에 문제가 없었다. 만약 침팬치들이 호모사피엔스처럼 불을 사용하고 좀 더 세밀하게 언어를 사용할 줄 알았다면 그들도 오늘날 우리가 그러하듯 동물들을 가축화하여 잡아먹었을지도 모른다. 선제 스님의 당신은 무엇을 먹고 사십니까에서도 제인 구달의 이야기가 나온다. 나처럼 대부분의 스님들도 얼굴에 맑은 기운이 서려 있고 에너지가 넘친다. 곰곰 생각해보면 채식과 규칙적인 생활 습관, 평정을 잃지 않는 마음 덕분이다. 수행자만이 아니다. 침팬치를 연구한 세계적인 동물학자 제인 구달 선생도 비슷한 이야기를 한다. 70 넘은 나이에도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강연을 할 수 있는 것은 젊었을 때부터 해온 채식 덕분이다 라고 했다. 구달은 침팬치가 육식을 하고 또 매우 좋아한다는 사실을 세계 최초로 밝혀냈다. 그러나 침팬치에게 사냥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서 고기를 먹는 일은 흔하지 않다. 육식이 가능한 침팬치이지만 채식으로 연명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채식을 한다고 해서 침팬치 몸에 특별한 병이 생기거나 활력이 없거나 하지 않고 대부분 건강했다. 이를 통해 구달은 인간에게서도 육식이 절대적이지 않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침팬치보다 더 가까운 우리의 조상 호모사피엔스의 음식 습관을 살펴보아도 그렇다. 음식과 영양에 대한 과학적 근거와 논문을 바탕으로 최신 영양학 연구 결과를 무료로 제공하는 비영리 기관 뉴트리션 팩트는 어떤 식품 업계로부터도 후원을 받지 않는 곳이다. 후원을 받는 논문과 그렇지 않은 논문들을 비교 분석하여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는 곳으로 알려져 있다. 뉴트리션 팩트를 운영하는 미국의 의사 마이클 그레거 박사는 사람들이 인류의 진화를 논할 때 최근 200만 년 동안의 음식 습관에만 집중하는 것에 의문을 던졌다. 우리의 조상인 호모사피엔스는 전체 인류 역사상 10%를 차지하는 200만 년이 아닌 90%를 차지하는 2000만 년 동안 무엇을 먹고 진화를 했을까? 뉴트리션 팩트에서 인용한 논문들에 의하면 호모사피엔스는 진화의 초기에 95%가량의 식물성 음식을 먹어왔다. 구석기 시대의 호모사피엔스 대변을 분석하자 그들의 섬유소 섭취는 104g이었다. 이는 현대 사회에서 미국인의 평소 섬유소 섭취량에 비해 약 6배에서 8배 정도나 더 많은 양이다. 섬유소는 오로지 식물성 음식에만 존재한다. 사피엔스가 가장 쉽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은 침팬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과일이었다. 먹는 음식에 따라 동물들을 분류할 때 풀을 주식으로 먹는 동물은 초식동물, 동물을 주식으로 먹는 동물은 육식동물, 그리고 과일을 주식으로 먹는 동물은 종자동물이라고도 분류한다. 호모사피엔스의 음식 습관과 신체 구조를 분석한 연구원들은 호모사피엔스가 해부학적으로 침팬치와 비슷한 종자동물과에 속한다고 명확하게 밝혀냈다. 잡식동물의 의미는 무엇일까? 잡식이 가능한 것과 잡식에 적합한 것은 전혀 다른 말이다. 풀만 뜯어먹는 초식동물도 고기 살점을 잘라서 주면 먹는 경우가 있다. 소는 풀을 먹는 초식동물이지만 오늘날 공장식 사육장에서는 소를 살찌우기 위해 GMO 곡물 옥수수를 먹이며 심지어는 동물 사체가 갈린 사료도 먹인다. 죽음의 밥상이라는 책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소에게 접시 쓰레기, 레스토랑의 고기 찌꺼기,
닭고기와 돼지고기, 닭장 쓰레기, 닭똥, 닭의 시체, 닭의 털, 먹다 남은 모이와 소의 피와 지방이 포함된 사료를 주는 것이 합법이다. 소에게 옥수수 위주로만 먹는 것은 인간이 평생 사탕만 먹고 사는 것과 같다. 초식동물인 소가 잡식을 하고 있는 셈이다. 육식동물인 고양이도 식물을 먹는 경우가 종종 있다. 고양이는 기분 전환용으로 캣니피라고 부르는 풀을 뜯어먹기도 한다. 1에서 2% 혹은 그 이상으로 일반식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들도 모두 잡식동물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인간은 잡식동물로 분류되었고 육식이 가능한 몸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에게 본래 적합한 식단을 떠올린다면 육식을 2% 이내로 현저하게 줄이는 것이 맞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의 식사는 거의 모든 음식에 동물성 음식이 들어간다. 나는 단순하게 생각하기로 했다. 나의 뭉툭한 송곳니와 둥근 손발톱으로는 풀을 뜯는 토끼의 가죽을 뜯어서 피와 내장을 함께 먹는 것보다 나무에 달린 사과를 따서 평평한 치아로 잘근잘근 으깨어 삼키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럽다. 생각해보면 내가 이제껏 먹어왔던 고기들은 내가 볼 수 없는 도살장에서 비밀스럽게 죽는다. 뼈, 내장, 머리, 발톱, 꼬리처럼 동물의 신체 일부분을 생각하게끔 하는 것들은 모두 버려진 채로 양념과 소금에 절인 후 깨끗하게 요리되어 식탁에 올라온다. 닭에는 발톱이 있는 것이 당연한데 닭발 요리에 닭의 발톱이 나오기라도 하면 사람들은 입맛이 뚝 떨어진다. 그러나 나는 당근 요리에 당근 뿌리나 이파리가 나온다고 해서 불쾌하지 않다. 당근의 뿌리와 이파리가 있는 것은 원래 당연하기 때문이다. 생선의 눈알을 보면 마치 자신을 쳐다보는 것 같아서 휴지로 생선의 얼굴을 가리고 먹는다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은 적도 있다. 내가 본능적으로 육식을 좋아하게 태어난 호모사피엔스라면 동물의 사체를 여과 없이 보여주는 도살장 영상을 보고 군침을 흘려야 맞다. 그러나 나는 그렇지 않다. 나는 동물인 인간의 피냄새만 맡아도 놀라는 사람이다. 그리고 아마도 이 책을 읽는 대부분의 사람들 중 사이코패스가 아닌 이상 도살 영상을 즐거워하면서 볼 사람은 없을 것이다. 대신 나는 사과를 따거나 벼를 수확하는 영상을 보고 불쾌감을 가지지 않는다. 나는 그때 느끼는 나의 감정의 차이로 인간에게 무엇이 가장 자연스러운지를 깨달았던 것 같다. 자연주의로 평생을 살아온 헬렌 리어링은 헬렌 리어링의 소박한 밥상에서 아래와 같이 말한다. 육식에 대해 이보다 더 정확한 설명은 없을 것이다. 인간의 육식은 불필요하고 비합리적이며 해부학적으로 불건전하고 건강하지 못하며 비위생적이고 비경제적이고 미학적이지 않고 무자비하며 비윤리적이다. 음식을 호모사피엔스와 비슷하게 바꾼 이후로는 신체적으로 많은 변화가 생겼다. 나도 남들처럼 평생 건강하다며 스스로 자부하고 살았을 뻔했다. 그러나 어이없게도 완전에 가까운 채식, 자연식물식을 한 이후 뱃살, 변비, 땀냄새, 얼굴 기름, 피로, 불면증, 두통, 빈혈, 수족냉증, 생리전 증후군, 생리통, 독감, 역류성 식도염, 장염, 편도염, 음식 집착, 운동 강박 등 내가 그동안 사소하게 여겼던 신체적, 정신적인 질병들이 모두 그리고 완전히 사라졌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동물성 음식만 아니면 무엇이든지 다 먹었다는 뜻은 아니다. 채식과는 다른 개념인 자연식물식이라는 용어는 미국의 영양학자이자 코넬 대학교의 명예교수인 콜린 캠벨 박사가 처음으로 주창하고 사용했다. 콩으로 만든 고기, 채식 치즈, 감자튀김, 콜라, 채식 과자, 채식 케이크 등은 자연적인 식품과는 거리가 멀다.
요즘은 세상이 좋아져서 동물성 음식을 넣지 않아도 못 만드는 것이 없고 고기, 계란, 치즈의 맛과 거의 흡사한 식물성 대체 식품들이 많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대부분 식물성 오일, 정제 설탕, 정제 소금, 트랜스 지방 등이 가득하다. 원래 인간이라는 종이 먹도록 디자인된 음식이 아니다. 원시인들이 유제품, 설탕, 즉석 냉동식품들을 먹으면서 진화하지 않았다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나는 가공되지 않은 자연식품 그대로를 먹기로 했다. 현미를 도정하면 백미가 된다. 통밀을 도정하면 흰 밀가루가 된다. 과일을 가공하면 과일 주스가 된다. 가능한 가공하지 않은 자연적인 음식을 먹자는 것이 자연식물식이다. 정제 설탕과 정제 소금 대신 비정제 원당과 천연 소금, 향신료 등을 이용하여 요리한다. 식물성 기름, 참기름, 올리브 오일, 해바라기 씨유, 포도씨유, 코코넛 오일 등 대신 물과 채소, 채소로 우린 물로 요리한다. 그렇게 나의 식단은 현미밥 같은 통곡물, 고구마와 감자와 옥수수와 같은 구황작물, 다양한 제철 과일의 채소들, 콩류, 견과류, 씨앗류, 해조류, 다양한 향신료, 천연소금 등으로 이루어졌다. 쉽게 생각하면 사찰 음식과 꽤 비슷하고 우리 선조들이 먹었던 고봉밥에 소박한 나물 반찬 몇 가지와 비슷하다. 현미밥에 양파 장아찌, 쌈채소와 오이고추, 두부와 애호박, 양파, 고추 등을 넣고 끓인 맑은 된장국, 제철 과일 같은 것이 나의 주 식사가 되었다. 스님들이 절에서 먹는 사찰 음식에서 흰밥과 식물성 기름을 현미밥과 물로 대체하면 그게 자연식물식이다. 비만과 질병과의 상관관계는 꽤 높은 편이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많이 먹는다. 아주 많이 먹는다. 코카콜라 회사로부터 보조금을 받은 연구원은 21세기의 건강을 위협하는 가장 큰 요소로 신체 활동이 없는 것을 1위로 꼽았다. 코카콜라의 보조금을 받았으니 먹고 마시는 것이 문제라는 결과를 낼 수 없었을 것이다. 이해한다. 그러나 식품회사의 지원을 받지 않은 연구들의 결과는 달랐다. 실제로 비활동성으로 인한 사망은 미국의 경우 5위 정도에 불과했다. 전 세계적으로 보면 비활동성으로 인한 사망은 10위 정도에 불과하다. 사실 꼭 현대인들이 비활동적이라고 단정짓기도 어렵다. 낮에는 앉아서 일하지만 저녁에는 헬스장, 필라테스, 복싱, 수영, 요가 등을 취미나 다이어트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도 늘어났기 때문이다. 가공식품 산업과 비만에 대한 다큐 패드업에서도 피트니스 산업의 급증으로 사람들의 활동량이 갈수록 늘고 있지만 동시에 비만율도 계속 증가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아이러니한 일이다. 건강을 위협하는 가장 큰 요소 1위는 당연히 음식 습관이 있다. 물론 음식 습관만 바꾼다고 모든 병으로부터 자유로운 것은 아니다. 마찬가지로 운동만 한다고 모든 병으로부터 자유로운 것도 아니다. 결국 현대인들이 자꾸 살찌는 이유는 살찌는 음식에 탐닉했기 때문이다. 비만을 해결하려면 활동량도 활동량이지만 과식을 안 하는 것, 살이 찌는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이 효과적이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활동량을 강조하는 식품 광고를 많이 접한다. 운동을 열심히 한 아이들이 집에 돌아오면 부모는 설탕이 듬뿍 들어간 오렌지 주스나 탄산음료, 초코우유 따위를 깨끗한 잔에 따라서 아이에게 준다. 공중보건 변호사인 미셸 사이먼은 식품 산업이 광고를 만들 때 소비자의 주의를 분산시키는 전략을 쓴다며 경고했다. 이런 광고를 통해 사람들은 음료를 너무 많이 마시는 문제에서 운동을 해야 한다는 것으로 주의를 돌리게 된다. 먹고 싶은 것은 마음껏 먹고 운동만 열심히 하면 다 해결된다는 것이다.
차라리 적당히 먹고 적당히 운동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싶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늙는다고 모두 병드는 것일까? 장수하는 몇 명의 사람들이 아니라 장수 집단들이 무엇을 먹고 어떻게 사느냐를 관찰하는 것도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선택할 때 도움이 된다. 100세 이상 장수하는 장수촌을 보면 모두 통곡물, 과일, 채소, 견과류, 씨앗, 콩 등 자연식물식 위주의 식사를 한다. 생선을 포함한 육류 섭취는 10%가 안 된다. 유제품을 즐겨 먹는 지역도 있는데 전체 식단 중 30% 이내다. 지역에서 생산한 유기농 식재료와 정제되지 않은 거친 음식들을 먹으며 공장 음식은 즐겨 먹지 않는다. 심장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이 극히 적거나 아예 없는 지역으로는 파푸아 뉴기니, 중국의 산간 지역, 일본의 오키나와를 꼽을 수 있다. 파푸아 뉴기니 사람들은 고구마를 즐겨 먹는데 전체 칼로리 섭취의 90%가 고구마일 정도다. 고기는 거의 섭취하지 않고 심혈관 질환도 거의 가지고 있지 않다. 파푸아 뉴기니의 해변에 사는 사람들은 50에서 70%를 고구마, 감자와 같은 뿌리 식물을 먹고 나머지는 생선과 코코넛, 과일을 먹는다. 그들은 식물성 기름과 설탕, 가공식품은 거의 먹지 않는다. 1949년 오키나와 사람들 227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에서도 그들은 96% 가까이를 채식으로 먹었다. 그 중에서도 주로 자색 고구마를 즐겨 먹었다. 육류, 생선, 달걀, 유제품 섭취는 각각 1%로 총 4%만을 차지했다. 96%의 식물성 음식 중 설탕, 기름, 술과 같은 가공식품은 6%를 차지할 뿐이다. 나머지는 모두 자연 상태의 음식이다. 일본인과 미국인, 오키나와 사람들을 서로 비교했을 때 오키나와 사람들은 관상동맥 질환, 전립선암, 유방암 등 모든 질병에서 사망률이 매우 낮았다. 특히 관상동맥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은 미국인보다 남성은 약 6배, 여성은 약 11배 정도가 낮다. 미국인의 관상동맥 침장질환 사망률은 그래프를 뛰어넘을 정도로 높지만 오키나와 사람들은 비교도 안 될 만큼 현저하게 낮았다. 그들이 특별한 유전자를 가졌기 때문일까? 정답은 음식에 있었다. 그들의 식단은 비타민 C, 비타민 E, 카로티오노이드, 플라보노이드와 같은 항산화 성분이 풍부했다. 그러나 오키나와에도 KFC와 같은 패스트푸드점이 들어서고 서구식 음식 습관이 점령하게 되자 질병률과 비만, 여드름 환자가 급증했다. 오키나와의 장수초는 이제 옛말이 되었다. 음식 습관이 건강에 큰 요인을 차지한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사람이 나이가 들어서 아픈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았다. 오늘날 사람들은 대부분 늙으면 병이 들기 때문에 그것이 인간의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이라고 착각한다. 늙으면 병이 든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먹고 살았는가를 관찰해 보시라. 그들은 모두 비슷한 습관을 가지고 살기 마련이다. 맵고 짜고 기름진 음식을 좋아하는 습관, 설탕이 듬뿍 들어간 음료를 물처럼 마시는 습관, 고기가 없으면 밥을 안 먹는 습관, 채소와 과일은 입에도 대지 않는 습관, 현미밥보다 흰밥을 좋아하는 습관, 운동을 게을리하는 습관, 스트레스를 묵혀두고 방치하는 습관, 담배와 술을 즐겨하는 습관 등등. 반면 장수촌의 사람들은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질병이 드물다. 나이가 들어서 피부는 쭈글쭈글해지고 흰머리는 생기지만 늙었다는 이유로 살이 찌고 뼈가 약해지고 암에 걸리고 혈압이 높아지고 당뇨에 걸리고 치매에 걸리지 않는다. 그것은 노화 현상이 아니라
오랫동안의 안 좋은 생활 습관의 결과 때문일 것이다. 예전에는 이런 현상들이 피할 수 없는 운명이라고 생각했다. 오랫동안의 안 좋은 생활 습관의 결과일 뿐이다. 예전에는 이런 현상들이 피할 수 없는 운명이라고 생각했다. 늙어서 치매에 걸리는 것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우리가 치매나 알츠하이머에 걸리는 원인 중 하나도 바로 혈관이다. 뇌까지 혈액 공급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병들은 결국 혈관병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저지방 자연식물식 위주의 식사로 충분히 예방 가능하며 치유할 수 있는 병이다. 뉴트리션 팩츠를 운영하는 의사 마이클 그레거 박사의 책 의사들의 120세 건강 비결은 따로 있다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 잘 설명해주고 있다. 이 책은 논문 주석이 작은 글씨로 거의 100페이지를 채우고 있을 만큼 과학적 근거 자료가 풍부하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동맥경화를 심장질환으로 생각하지만 질병적인 면은 사실 인체 전체와 관련이 있다라고 묘사되고 있다. 우리 몸은 뇌를 포함해 모든 기관에 혈관이 있다. 1970년대 심장성 정상 치매 개념이 처음 등장했다. 노화된 뇌는 산소 부족에 극도로 민감해 적절한 혈류가 부족해지면 인지력 감퇴로 이어지기 때문이라는 추측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제 우리는 죽상 동맥경화증이 알츠하이머병과 관련이 있다는 강력한 증거를 갖게 되었다. 과학자들은 4년 동안의 연구로 뇌동맥에 막힌 정도가 가장 낮은 사람들은 인지기능과 일상생활 능력이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음을 알아냈다. 한편 대동맥이 많이 막혀 뇌 기능이 상당히 악화된 환자들과 플라크가 최고로 많이 쌓여 뇌 기능이 급속히 상실된 환자들은 알츠하이머병이 완전히 진행될 가능성이 2배 높았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뇌의 혈액 공급이 부족하면 뇌 기능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다라고 결론지었다. 짧고 굵게 살고 싶다는 사람들도 많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아프지 않으면서 누릴 것은 모두 누리고 일찍 죽는 것을 바란다. 그러나 세상은 꼭 그렇게 흘러가지는 않는다. 똑같은 씨앗을 뿌려도 적절한 햇빛과 물을 주지 않으면 결국 말라 비틀어져 죽고 만다. 여기서 적절한 햇빛과 물이란 음식, 운동, 건강한 인간관계, 수면, 마음관리 등이다. 노년을 병실에서 보내고 싶은 사람은 없다. 건강은 돈 주고도 살 수 없다. 평균 수명이 100세가 넘는 시대에 아프면서 오래 살기까지 한다면 차라리 일찍 죽는 것이 나와 내 가족들에게 좋을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것으로 건강한 노후를 어느 정도 보장할 수 있다면 젊을 때부터 자신이 먹는 것을 돌아볼 필요가 있고 또 그만한 가치가 충분하다. 우리 몸 염색체의 끝부위에는 텔로미어라는 덮개가 있는데 이 덮개는 염색체가 닳아서 수명이 줄어드는 것을 막는다고 한다. 술, 담배, 해로운 음식 습관을 가지면 텔로미어의 손실 속도가 빨라지는 반면 금주, 금연, 항산화 물질이 많은 자연식물식 위주의 음식 습관을 가지면 텔로미어 길이가 더 늘어나기까지 한다. 즉,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가지면 세포 노화를 막고 수명을 연장시키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특히 음식에 대한 습관은 어릴 때부터 길들여지기 때문에 스스로 바꾸고자 노력하지 않으면 평생 비슷한 입맛대로 산다. 어릴 때부터 자극적인 것을 좋아하면 나이 들어서도 자극적인 것을 좋아한다. 그리고 그 입맛이 형성되는 데에는 부모의 역할도 크다. 부모의 음식 습관이 곧 자녀의 음식 습관이 되기 때문이다. 사찰 음식을 연구하고 그 이점을 널리 교육하시는 선제 스님은 당신은 무엇을 먹고 사십니까?에서 아이들의 음식 습관에 대해 이렇게 지적했다. 아이들에게 좋아하는 음식이 뭐냐고 물으면 한결같이 달고 기름지고
맵고 자극적인 음식들의 이름을 댄다. 왜 아이들은 순하고 맑은 음식은 맛없다고 여기고 달고 기름지고 자극적인 음식은 맛있다라고 느낄까? 가끔 엄마들에게 제철 채소 반찬을 아이 밥상에 올리라고 하면 우리 아이는 원래 안 먹어요 라고 답한다. 과연 아이들의 입맛은 원래 그런 것일까? 우리 아이는 원래 안 먹어요. 단 걸 좋아하고 고기만 먹어요 하면서 아이들의 입맛을 그렇게 길들이는 것이다. 처음부터 음식에 대한 이해와 다양한 맛을 맛보게 하지 않고 그저 맛있다고 하는 음식을 별 생각 없이 아이들에게 먹이는 것이다. 아이들은 부모가 생각하는 것처럼 태어날 때부터 튀긴 닭을 좋아하고 매운맛을 좋아하는 것은 아니다. 건강에 있어서 음식 습관이 전부라는 말을 하고 싶지는 않다. 의심에 가득 찬 채 건강한 음식을 억지로 먹느니 행복한 마음으로 맥주와 치킨을 먹는 사람이 더 건강할 수도 있다. 아무리 몸에 좋지 않는 음식을 먹는다고 한들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심하거나 환경적으로 악조건인 곳에서 산다면 건강한 사람도 병이 날 것이다. 하지만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논하기 위해서는 결국 음식이 거론될 수밖에 없다. 설탕, 치킨, 삼겹살, 피자, 케이크를 먹이면서 정신적 성숙함과 건강함을 얻을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고통받고 자란 남의 살을 욕심내면서 정신적으로 평온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환경적으로 고기를 주식으로 먹을 수밖에 없는 과거의 히말라야 산맥의 라다크 사람들은 가족처럼 키우던 가축을 먹을 때 신에게 용서를 구하고 먹었다. 살생을 해야 한다면 여러 마리를 죽이기보다 덩치가 큰 한 마리를 죽여서 나눠 먹었다. 물고기는 사람들을 배불리려면 너무 많이 죽여야 하므로 먹지 않았다. 오늘날 공장식 축산에서 고통받고 죽은 동물을 먹는 현대인들과는 달랐다. 요즘 사람들은 대부분 쉽게 화를 내고 충동적이고 공격적이며 자극적인 것을 좋아한다. 우울했다가 기뻤다가 감정의 기복이 크다. 왜 화가 나는지도 알지 못한다. 하지만 라다크 사람들은 마음이 여유로우며 건강했다. 그들은 화내고 싸우는 법을 몰랐다. 나는 종교인은 아니지만 수행자들이 자연식물식 위주의 식사를 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라 생각한다. 먹는 것이 기본적으로 건강해야 생각도 차분해지는 법이다. 내가 먹는 것이 곧 나 자신이라는 말을 참 좋아한다. 어렵고 심오한 뜻이 담긴 말이 아니다. 고지곳대로 해석하면 된다. 내가 먹는 것이 곧 나 자신이다. 값싼 고기를 만들기 위해서 동물들은 이제 농장이 아니라 공장에서 사육된다. 동물 복지를 신경 쓸수록 가격은 더 올라가기 때문에 동물들의 사육 환경을 개선하면 이윤이 남지 않는다. 마취 없이 행해지는 새끼 돼지 거세, 새끼 돼지 이빨 자르기, 병아리 부리 자르기, 밀집 사육 등이 당연하게 행해지고 있다. 고깃값이 싼 대신 동물들은 그만큼 고통을 받는다는 뜻이다. 밀집되어 항생제와 호르몬제를 맞고 병든 동물들이 싼 배설물들을 제대로 처리하려면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하천과 토양으로 그대로 흘러들어간다. 고깃값이 싼 대신 환경은 그만큼 오염되고 있다는 뜻이다. 사료비를 절감하기 위해 가축들에게 비정상적인 음식들을 먹인다. 소들은 쥐에목콩, 옥수수, 곡물 따위를 사료로 먹으면서 더 많은 트림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메탄가스다. 불필요한 음식을 먹고 있으니 몸까지 망가져서 약과 병원에 의존한다. 더 많은 두꺼운 옷들이 필요하고 더 많은 음식들이 필요하다. 배는 이미 불러있지만 더 많은 자극적인 음식들이 필요하다. 그러나 자연 식물식을 지향할수록 삶은 더 간결해지고 많은 것들이 필요 없어진다는 사실을
나는 몸으로 깨닫고 있다. 나는 문명의 혜택을 포기하지 않고 지금 노트북 키보드를 두드리고 있지만 사는 곳이라도 자연과 가깝고 싶다는 꿈은 늘 있다. 자연식물식으로 몸은 건강해졌으니 자연 속에서 살 일만 남았다. 언젠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말이다. 자연식물식과 단순한 삶이 무슨 상관인지 잘 모르는 사람들도 있다. 해보면 안다. 늘 비슷한 단순한 음식으로도 모든 에너지와 행복함을 채울 수 있다는 걸 알면 인생도 이와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나에게 꼭 필요한 물건들만 있어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긴다. 많은 옷, 많은 화장품, 많은 물건들, 많은 인맥들에 대한 욕심과 집착을 줄이면 그만큼 나를 돌아볼 여유가 생기고 나에게 베풀 여유도 생긴다. 모두가 세상에 해를 전혀 끼치지 않고 살 수는 없지만 적어도 무엇을 구매할지 선택할 수 있는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라면 내가 도시에서 살아가면서 조금이라도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다 함께 고민해 봐야 하는 시대가 왔다. 우리는 지구를 나누어 쓰고 있다. 지구가 파괴된다면 가진 것이 많고 하고 싶은 것이 많아도 아무 소용이 없다. 마치 돈이 많아도 몸이 아프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처럼 말이다. 많은 사람들이 최소한의 에너지로 여름을 시원하게 보내고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은 일이겠는가. 몸에도 미니멀리즘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편안한 시간 되세요.